안녕하십니까, 박홍순입니다. 오늘 헌법의 발견 30회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헌법 32조의 임금과 근로조건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항과 5항, 32조의 4항과 5항 중에 여자와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히 보호받는다는 내용을 다룰 텐데요. 먼저 헌법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조 4항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여성의 노동을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꼽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정의 자연적 근거와 사회적 근거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연적 근거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죠. 출산과 모유 수유 등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과 노동이 겹쳤을 때 여성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인류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출산과 모유 수유가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온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또 하나는 사회적 근거도 있죠. 오랜 기간 동안 여성들은 차별의 대상이었잖아요. 거의 만년 가까이 가부장제 사회가 들어선 이후에 여성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남성에 딸린 부수적인 존재로서 또 여성의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남성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정되고 이해되어 왔던 것이 많았었고 그것이 상당 부분 양성평등에 접근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와서조차도 차별이 멈추고 있지 않은 면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과연 여성의 노동이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봐야 될 텐데요. 아까 자연적인 근거에서 출발하는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거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살펴보면 아마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유급출산휴가가 90일, 약 13주 정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OECD 평균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5주가 적어요. OECD 평균은 18주 동안의 유급 출산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서 한국 경제력에 비해서 여성들의 노동이 평균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한 축에 속한다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부터 다행히 조금 인상이 돼서 과거에는 통상임금의 50% 수준이던 것을 이 기간 동안 80%를 주도록 변경이 됐는데요. 개선이 된 거죠. 문제는 통상임금의 80% 정도면은 와, 그럼 많이 받네 싶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트릭이 있습니다. 월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어요. 월 상한액도 조금 향상이 됐어요.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상한액을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15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 통상임금의 80%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실질 소득 대체율을 보면은요, 30%밖에 안 돼요. 한국이요. 그것을 액수로 따지면 월 수입 한 350만 원 정도 받던 사람이 받는 것이 보통 120만 원 정도예요. 그것은 통상임금의 80%는커녕 실질 소득의 30% 한 초반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나마 29% 정도에서 몇 프로 올라갔긴 했지만 우리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육아휴직 급여 수준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OECD에서 육아휴직 급여로 하위권에 속하는데요. 평균적으로 7, 80% 정도, 실질 소득의 7, 80% 정도를 보장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의 상식적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보면은 보통 독일이라든가 이런 서유럽 나라들이 80%고요. 그 다음에 이웃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실질 소득의 한 60% 정도에서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것의 일본의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월 상한액 자체가 달라요. 보통 500만 원에서 7, 800만 원 사이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월 상한액이 고작 150만 원 수준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대체 효과가 매우 낮은 거죠. 그런 점에서 여성의 근로가 임금을 통해서 혹은 출산과 육아휴직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의 나라에 준하는 방식으로 보호받고 있느냐, 한참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 임금에서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 서비스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고용과 임금에서 일종의 성별 꼬리표가 붙어있는 현실이죠. 여성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임금이 책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제가 자료사진으로 올려놓은 영화 키트라는 영화죠. 이마트, 이랜드 계열사의 이마트에서 뉴코아죠. 뉴코아 이랜드 파업에서 있었던 그 파업의 실제 사례를 영화로 만들었던 게 이 카트라는 영화였는데요. 보면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마트에서 판매 영업자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시간제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해서 원래는 의자도 주지 않았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서 최근에는 의자를 지급하고 있지만 의자에도 못한 계산대에 의자를 없애버린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에게 굴욕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았었죠. 손님은 왕이다라는 황당한 논리 아래서 그런 것들이 영화에 잘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슬펐던 장면은 그 주인공으로 나온 그 배우 염정아의 자녀도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 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비정규직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 특히 여성으로서의 열악한 노동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들이 영화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임금과 고용에서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흔히 이미 한국 사회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다 혹은 여성이 더 유리하기도 하다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그런 통념들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먼저 임금을 보면은요.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요. 몇 년 전까지 60에서 64%, 3%, 4% 내외였다가 조금 올랐어요. 최근에 와서 66%에서 67%.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여성의 임금이 남성 대비 34% 정도가 적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국제 기준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냐? 일단 OECD 평균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12%에서 13% 정도를 못 받는 정도가 평균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것에 거의 두세 배가 되는 거죠. 여성이 OECD 평균보다 여성 임금 수준이 한참 그 남성 대비 밑돌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북유럽은 거의 같아요. 한 2, 3%, 4, 5% 차이밖에 안 나요. 거의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기껏해야 평균이 한 10%에서 13% 사이라면 우리는 34%니까 심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용 상태도 매우 불안정 고용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시간제 노동자들이 여성들이 많고요. 우리나라 통계청에 의하면은 시간제 노동자가 2004년에 93만 명에서 2018년 10여 년 사이에 270만 명으로 3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최근에 와서. 그런데 그 비정규직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2.8%여서 압도적으로 여성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고용에 있어서 여성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거나 어떤 면에서 더 우월한 보장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사회적 편견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제 노동, 저임금, 여기에다가 육아까지 겹쳐져서 육아와 가사노동까지 겹쳐져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진에 보면은 그런 청소노동자라든가 뭐 이런 여성 판매원만이 아니라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돌봄노동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돌봄노동, 그 아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돌봄노동도 여성의 몫으로 짐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정 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돌봄 노동에 여성들이 쓸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돌봄 노동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그 심각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이 정하고 있는 여성 노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현재 수준에서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까지는 시급하게 가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이 헌법이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성의 근로와 함께 헌법이 또 하나 중요하게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연소자 근로입니다. 청소년의 노동이죠. 32조 5항에서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연소자 근로는 역사가 깊죠. 자본주의 시작과 함께 아동노동은 심각한 문제가 됐었잖아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유럽의 노동을 보면 아동노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심했느냐. 심지어 6, 7세부터 노동을 했고요. 하루에 12시간, 14시간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요, 런던의 평균 수명이 30세도 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워낙 6, 7세부터 혹독한 조건에서 노동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일찍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동노동은 일찍부터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법적으로 물론 보호를 받고 있죠. 그래서 UN 아동 권리 협약 32조에 의하면은 모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 되고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의 지장을 주는 유해한 노동에서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15세 이상의 아동의 노동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세계노동기구 ILO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도 세계에서 약 2억 명 정도의 아동이 아동노동을 하고 있는 거로 집계가 되고 있으니 세계적으로 심각한데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5세 미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연소자 근로는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노동을 대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부모 후견인 동의 받으면 건강, 안전, 윤리를 위협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세, 18세의 청소년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이 허용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현실이 과연 이거를 뒤따라가고 있을까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죠. 제가 사진에 올려놨지만 주로 식당이라든가 판매점 혹은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요. 보통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가 한 반 정도, 평균적으로 반 정도가 되고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뭐 서빙, 뭐 판매업종 이런 데서 뭐 10% 정도씩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안전에 있어서 보면은요, 배달 시간에 쫓겨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요, 지난 10년간 청소년 63명이 배달 과정에서 사망을 했고 부상은 3,000명이 넘어요. 그만큼 빈번하게 배달 시간에 쫓겨 청소년들이 안전이 위협받는,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차원의 감독과 처분은 이 기간 동안에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도 최저임금 이하를 요구하는 게 여전히 많아서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가 1년에 한 1만 건이 넘어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용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언제 그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불안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대체로 청소년 15세부터 18세까지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하고 있는 경우가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가 대략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75%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고 이것이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되는 경우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모 동의서를 받는 경우도 한 3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부당 대우를 받았다라고 답한 청소년들이 한 40%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휴식 시간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사고 경험도 한 10% 정도가 있고 심지어 사고가 났을 때도 자비로 해결을 하는 것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한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의 보호가 무색해진 현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쓰고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해진 보호를 받으면서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는 이러한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때 헌법이 최소한 현실의 법과 관행에서 관철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날이 하루빨리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 헌법 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과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헌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1차적으로 헌법이 정한 기준까지는 가야 되고 나아가서는 헌법 이상의 권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 최저선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능동적으로 그 이상의 권리 또 그 이상의 대우들이 보장되는 사회로 한국이 빨리 올라서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헌법 조항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은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